메인 매출전표 과세 유형은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몇 번 칸에 들어가라는 명령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자, 우리 프로그램 제가 아무 회사나 지금 들어가는 거니까 오늘은 공주전자로 가면 자,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잘 보시면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칸을 결정하는 요소가 과세거래인데 세금계산서다, 매입자가 발행한 거다,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이다, 증빙이 없다, 영세율인데 세금계산서다, 증빙 없다. 매입에서는 세금계산서다, 세금계산서 아니다.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죠.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우리가 신고를 할 때 과세거래가 발생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신고하는 칸들이 증빙에 따라서 칸을 서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메인 매출전표 입력하는 게 여기 들어가야 되는 우리 그 명령어라 그랬죠. 그래서 과세 유형이 증빙 서류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거래 내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 생각하면 증빙 따라 움직이잖아. 과세 거래인데 세금계산서다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였죠. 그래서 과세 유형도 그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지. 거래 내용이 어떤 거였다? 그건 회계 이야기인 거예요. 회계가 어떤 거래고 무슨 목적으로 줬고 이런 이야기하는 건 회계상 이야기인 거고 우리 과세 유형은 증빙 서류를 가지고 무조건 먼저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해도 나중에 계산서가 있는데 불공 뭐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계산서면 면세인데 왜 여기 들어와? 근데 우리 눈에는 거래처 접대한다는 게 눈에 팍 꽂힐 거예요. 너무 열심히 공부하셔서 불공제가 막 떠오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과세 유형은 지금 이거 기준이니까. 자, 그럼 우리 과세 유형 그냥 빨리 복습해보면 우리 큰언니 들어왔어. 그죠? 큰언니 저랑 같은 화면 켜고 계신데 얼굴로 바꾸시면 돼요. 수민씨도 들어왔어. 자, 빨리 찍어요. 우리 잠시만. 수민씨 추석되었어요. 이제 빨리 화면 들어오고 우리 아직 40분도 안 됐어. 우리 빨리 사진 다시 찍읍시다. 우리 기념사진 찍는 것 같죠? 아니 오전만에 그분한테 별로 말은 안 하는데 저 사진 찍을게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살짝 당황했어. 우리 큰언니 화면을 얼굴로 지금 우리 모니터 말고 얼굴로 돌리시면 될 것 같은데 휴대폰. 수민씨는 왜 접속을 안 하시지? 수민씨인데 내가 못 찾는 거 아니지? 근데 신기한 건 아니구나. 화면 없는 사람 가리게 해뒀구나.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1교시는 포기. 자, 어떻게 되겠죠? 자, 우리 매출은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서 매출이다 잡는 거는 증빙 서류를 우리 거래 상대방에게 내가 제시해 주는 게 매출이라는 기준을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그때 내가 증빙 서류로 제시해 준 게
과세거래했다는 증빙서류 혹은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했다라는 증빙서류로 제시해주는 증빙이 그냥 일반 세금계산서면 우리는 11번 매출과세를 하는 거고, 그 세금계산서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그때는 0%의 세율인 영세율 세금계산서라서 12번 매출 영세를 선택할 거고, 그리고 우리 계산서는 면세사업자의 적격증빙이다라는 이야기 계속 했었죠. 그래서 계산서는 면세사업자의 적격증빙이니까 얘는 내가 계산서를 발행해줬으면 우리는 매출 면세고 받았으면 매입 면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매출 면세, 매입 면세 이렇게만 발급했고 수취했고 이걸로 차이로 보시고, 자 14건별, 자 이게 의외로 종종 나오면 생각이 잘 안 드시는데, 거래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부가세 포함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런 증빙서류를 해주지 않았거나 혹은 부가가치세법상 적격 증빙이 아니거나 혹은 간주공급, 간주임대료, 간주자 붙는 거는, 자 간주공급은 직매장 반출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매입세 공제 받았고 시가를 과세 표준으로 하고, 그런데 자가공급, 사업상 증여, 개인적 공급, 폐업시 잔존제한 이걸 봤을 때에 세금계산서 발행할 대상이 없죠. 근데 그거 시가로 팔았다고 하는 거니까 과세거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때 쓰는 게 14건별이라는 거예요. 14건별. 그래서 간주 공급 느낌 나면 14건별로 간주. 간주 임대료도 간주죠. 임대료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하는 거잖아. 그죠? 또 뭐 간이 영수증 당연히 14건별로 가셔야 되겠죠. 15간이 이런 걸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쓴 거 없어요. 쓴 적 없어요. 이건 간이과세자의 매출. 세무사 사무실 가셔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그렇게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받은 간이과세자. 그런 경우에 얘를 쓰게 될 거예요. 자, 다음 우리가 수출을 직수출이다 혹은 선적하다 뭐 이런 말이 적혀 있으면 우리는 16수출을 선택할 거고, 카드 거래인데 우리가 과세품이면 17번 카드 과세, 면세품이면 18번 카드 면세. 제가 표현은 과세거래, 면세거래 하지만 우리 시험 문제 풀 때는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하죠. 그냥 그 증빙 적혀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적혀 있는지, 별도로 적혀 있으면 과세거래고, 그게 안 적혀 있거나 아예 칸이 없으면 면세거래, 혹은 거래 금액에 부가세 포함, 부가세 별도 이런 표현 쓰면 과세거래, 아무 말 없으면 우리 면세거래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런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으면 그때 물건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회사는 과세품 팔 거예요. 제품 팔았다 그러면 과세품 팔았어. 그러면 17번 카드 과세가 되겠죠. 그럼 우리 18번 카드 면세는 면세품 팔고 한 거고, 그럼 22번 현금 과세와 23번 현금 면세도 이제 우리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은 똑같이 취급한다는 느낌 있으시죠? 얘네들의 구분에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 영수증이나 사업자용 현금 영수증 카드인 지출증빙 영수증을 주면 우리는 22번 현금 과세, 과세 거래면 22번 현금 과세, 면세 거래면 23번 현금 면세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매입을 가지고 보면, 매입에서는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세금계산서다, 세금계산서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공제 유무를 불문하고 세금계산서 받았으면 전부 다 신고하는 거예요. 그냥 10% 세금계산서 불공제 사유도 뭐 안 따지고, 그리고 영세율이든 수입세금계산서든 전부 다 안 가리고 전부 다 여기 두 군데에 들어올 거예요. 그럼 세금계산서 받은 거는 무조건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동그라미 나가 얘가 공제 받으면 안 되는 애죠. 공제 못 받는 거는 들어오면 안 되는 애죠. 공제되는 매입세 얘기잖아. 그래서 여기에 안 들어오도록 하려고 여기에 집어넣고 여기 16번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넣었다 빼서 여기 안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는 유형이 있는 거예요. 그럼 세금계산서 받은 것 중에 공제 받아도 되는 거는
여기에만 집어넣을 거고, 공제받으면 안 되는 거는 여기도 넣고 여기도 집어넣어서 넣었다 빼버리는 방식이에요. 지금 앞에 공식 보면 15번 합계에서 우리 16번을 뺀다라고 적혀 있죠. 그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두 번 입력되도록 하는 게 54번이고 여기에 한 번만 입력되도록 하는 게 51번이에요. 넣었다 빼라라고 두 번 입력시키는 게 54번 불공이고 한 번만 집어넣어서 공제받겠다라는 게 51번인 거예요. 그럼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받으면 이 경우에만 거래 내용이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확인했을 때에 불공제 사유가 아니면 공제받을 요구 51번, 그럼 불공제 사유에 해당한다면 54번을 쓰게 되는 거예요. 또 영세율 세금계산서, 구매 확인서, 내국 신용장, 로컬 LC 이런 거에 했다면 52번 매입 영세고, 자 그리고 계산서 받는 거, 계산서가 앞에 전자자가 붙으면 빨리 읽어버리면 세금계산서인지 느낌이 잘 안 오죠. 전자계산서 적으면 다들 세금계산서라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잘 봐야 돼요, 증빙을. 그럼 계산서는 면세고 이걸 받으면 매입 면세다. 우리가 파는 확률보다는 사올 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자, 그럼 이제 수입세금계산서 받았어요. 수입세금계산서 받으면 일단 확률은 55번 수입이 많을 건데, 근데 우리는 내용을 봐서 우리가 불공제 사유에 해당한다면 그것 또한 54번 불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대예상컨대 여기에 2000cc 승용차를 수입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 받았으면 틀려라고 낸 문제예요. 우리 전에 풀어보니까 다 틀리겠잖아요. 그죠? 과세이용 54번 잡으면 뭐해? 분계하는 데서 아래에서 55번 수입대 분계가 생각이 안 나니까. 그죠? 근데 이상했던 기억만 있지 어떻게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죠. 그죠? 이게 지금 제일 어렵게 나오는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수입세금계산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우리 회계일급 때는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55 수입. 세무일급 때는 그래도 수입세금계산서 받았을 때 뭐 샀는지 실금 한번 보고, 근데 기계장치나 원재료면 뭐 신경 쓸 거 없이 공제되는 게 55라는 거예요. 공제 안 되면 54번 불공. 얘도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수입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죠. 이거에 의해서 매입세 공제 받으려고 받은 건데 불공제 사유면 그래도 세금계산서니까 신고하면서 공제 안 받겠다라고 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카드 거래면 과세 거래다. 그럼 57번 카드 과세, 면세 거래다. 그럼 58번 카드 면세. 그럼 여기에 60번 명건 우리 쓴 적 있나요? 있죠? 한시 봤어. 흔드는 거. 우리 의제 매입세액 공제하고 그리고 제한령 폐자원 세액 공제할 때 지금 매입세액 공제해 줄 거라는데 증빙이 없는 일반 개인이나 농업인한테 했을 때 그때죠. 그때 우린 60번 명건이라는 거 썼었어요. 의제 매입세액 공제할 때 농업인 매입분이라든지 제한령 폐자원 세액 공제할 때 일반 개인한테 우리가 사올 때 그때 60번 명건이죠. 그럼 글자를 잘 보면 과세 유형에서 건자라고 적혀 있는 거는 증빙 없다라는 뜻이에요. 건별, 명건 이런 거 써요. 그럼 그 중에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우리 별자를 쓰고 부가세가 없으면 면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에도 건별, 건면이 있어요. 매입에도 우리가 건면이라는 게 있죠. 명건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자, 이게 건자가 적혀 있으면 얘는 증빙이 없다라는 표현인가 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부가가치 신고서에서는 증빙이 없다라는 걸 기타라고 써요. 기타라는 말이, 부가가치 신고서는 증빙 없다는 말이 이거잖아. 여기에 기타, 여기 기타 증빙 없다, 여기도 기타 증빙 없다. 부가가치 신고서에서는 기타가 증빙 없다인데 매입 매출 전표에서는 건자가 붙으면 증빙 없다는 거예요. 그럼 면세거래인데 증빙 없고, 근데 부가가치 신고서하고 관련이 있을 때 명건. 그리고 현금 영수증인데 우리가 공제받을 수 있을 때, 이걸 그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인데 만약에 불공제 사유면 어떻게 되죠?
정지하면 아니죠. 자, 근데 불공이 아니고 일반 전표 가야 되잖아. 세금 계산서만 불공제 사유라도 지금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거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이면 그냥 아예 부가세 신고하지 말래. 왜냐면 거래 사실은 과세관청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죠? 우리 신용카드 매출표 수령명세서 그거 할 때 불공제 사유는 다 거의 쓰지 말라 했던 건 부가세 신고서에 아예 안 들어올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물건 샀으니까 회계상 거래니까 쓰긴 써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부가세 신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일반 전표로 가는 거죠. 그래서 불공제 사유, 우리 시험에 세무 2급까지는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TAT 2급 시험에서 당황하게 돼요. 걔는 거래자료 입력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럼 거기에 이제 불공제 사유의 카드면 일반 전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끝. 다음 주에 봅시다. 우리 다음 주에 더 정확하게 봐야 되니까. 그럼 우리 현금 영수증하고 뭐 신용카드는 자 이렇게 보면 과세 유형은 여러분들이 잘 찾을 거니까 나중에 기출 문제 풀 때 거래 내용 안 보고도 과세 유형을 다 찾을 수 있죠. 하나 빼고 세금계산서 받은 경우만 빼고는 우리가 다 찾을 수 있으니까 겨우 5개예요. 매일매출 전표 5개밖에 안 나오니까 그거부터 잡고 다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부속 서류로 가면 그림체 이쁜 걸로 421페이지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자, 혹시나 오해할까봐 술 아니에요? 콜라예요? 맥주 마시면서 수업하는 그런 드림도 있긴 하지만 그럴 만큼의 제가 술이 약하기 때문에. 자, 그럼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는 우리가 카드 단말기로 매출한 거예요. 신용카드든 현금 영수증이든 과세품이든免세품이든. 그럼 신용카드든 직불카드든 체크카드든 어차피 카드잖아. 그죠? 그럼 그거는 전부 다 여기 칸에서 입력을 할 거고, 그리고 현금 영수증은 여기서 입력할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과세 매출이다, 면세 매출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입력할 때에 서로 교차되는 위치에 맞춰서 쓰면 돼요. 그럼 원칙적으로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금액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있는 3번 칸의 금액하고 일치해야 돼요. 그런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게 우리는 세금 계산서도 발행하고 여기에도 우리 카드 매출 전표도 발행해준 이중 발행한 경우예요. 그럼 이중 발행하더라도 우리는 2번 발행하면 2번 써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그걸 여기에도 입력하고 여기에도 입력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금액하고 벤사가 알려준 금액하고 일치해야 되거든.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카드 단말기에 긁은 거는 전부 다 여기 써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얘네들 합계를 해서 올라온 이 금액 있죠? 이 금액이 벤사가 국세청에 전송해준 금액하고 우리가 신고하는 금액하고 일치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면 세금계산서로 신고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로 신고하면은 부가세 신고서의 3번 칸에는 지금 이 금액이랑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 틀린 사유도 입증하는 용도로 얘를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카드 단말기에 긁은 거에 대한 금액은 세금 계산서 발행했던 안 했던 전부 다 쓰는 거예요. 여기에 전부 다 쓰고, 그리고 나서 그 중에 세금 계산서 발행한 거 쓰고, 그리고 계산서 발행한 거니까 이중 발행하면 2번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공급 가액 공급 대가라는 개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카드 단말기에 결제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이 금액 입력하는 거 있죠.
그 금액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자, 세금계산서 1000만원의 별도 1100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1000만원의 별도를 발행하는데, 근데 600만원 보통 예금 받고 500만원만 카드 결제했다면 500만원만 여기에 들어오고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는 공급가액이다 3개란 표현이 안 맞는 거잖아. 600만원 보통 예금 받은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카드로 그 카드 단말기에 입력한 금액이 다 들어오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는 사실 이게 끝이에요. 방금 제가 말했던 여기 두 군데 다 입력해라. 이거 그리고 공급 대가가 아니다. 근데 신기하게 여기에 공급 대가 쓰고 여기 공급 가액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같은 금액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대다수가 나중 되면 실수라는 표현을 좀 많이 써요. 실수했다는 표현을. 자, 다음 이제 부동산 임대 공급가 임명서에서 볼 건데, 자, 우리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자, 부동산 임대 공급가 임명서에서 겨우 3점짜리니까 요즘은 복잡하게 안 내요. 옛날에는 5점, 6점 이렇게 냈어요. 5점, 6점씩 내니까 낼 거리가 있죠. 부가세 신고서에도 반영해라. 그리고 회계 처리도 해라. 그랬는데 지금은 겨우 3점 아니면 4점이라서 뭐 시키기가 서로 민망해요. 그래서 많이 안 시키고 딱 단순하게 얘 작성하는 것만 하니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이거 적용 이자율이 몇 퍼센트인지를 봐서, 얘가 문제에서 언급을 했는데 우리 정기예금 이자율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이자율을 우리가 해서 수정해 줘야 되는 거. 그죠? 그리고 우리 이번 신고 기간 안에 우리가 임대 기간이 종료가 되어서 계약 갱신을 하면 계약 갱신일을 써서 아래쪽에 또 연결해야 된다는 거. 계약 갱신 생기는 거 있죠? 왜냐면 보증금에 대한 이자가 계산되는 게 간주 임대료 부분인데, 보증금 금액이 계약 갱신하면서 변경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변경된 거에 대한 간주 임대료 계산을 위해서 이 부분만 신경 써주면 되죠. 그럼 지금 이 시험에서 부속 서류 문제로서 가장 어렵게 복잡하게 낼 수 있는 게 간주 임대료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간주 임대료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면 옆에 몇 번 칸에 갔죠? 여기 기타 칸에 가죠. 과세 거래인데 10% 여기에 들어올 거고, 지금 여기에 쓰는 이 금액들 있죠? 얘네들이 다 과세 표준이에요. 여기 들어오는 한 칸 한 칸이 다 과세 표준인 거예요. 우리가 9번이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건 이 신고 기간의 전체 과세 표준을 이야기한 거고, 우리가 표현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한 과세 표준,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한 과세 표준, 징빙이 없는 과세 표준,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과세 표준 다 과세 표준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율을 부과해서 세액을 산출할 대상 금액, 이게 과세 표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다 과세 표준이고, 그럼 지금 여기에 보면 이 부동산 임대 공고가 임명서에서는 이 과세 표준을 산출하는 게 목적인 거지, 사실 간주 임대료 계산 목적인 게 아닌 서식이에요.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월세하고 간주 임대료하고 합쳐서 과세 표준이 얼마인지, 이거 전체의 10%를 받겠다는 게 목적인데, 월세는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과세관청이 다 포착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우리가 더 써주는 역할만 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부동산 임대 공고가 임명서에서는 이것만 신경 쓰면 되겠죠. 회계 처리는 우리 세무임금에 내기에는 좀 너무 심해요. 3년 주면서 거기까지 내면 풀지 마, 그냥. 그죠? 안 나올 거란 이야기예요. 자, 다음 의제 매입세액 공제. 자,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는 만약에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서 반영하라고 나오면, 만약에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서 반영하라고 나오면 제가 아무 말이 없다 하더라도 의제료 매입 테이프 여기에서 입력하자라고 했죠. 아무 말이 없어도 여기에서 입력을 하고, 그럼 입력하면서 우리는 적용
6번 꼭 차변에 원재료 사올 때에 적요 6번 거는 걸로 기억을 해 두시고, 만약에 여기 입력하라고 하면 우리 나온 적이 있잖아. 우리 책에 있는 기출문제 볼 때 매매처 전표 입력하라고 적혀 있는 게 있었죠? 있었어요. 자, 그럼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10월부터 12월로 해서 보면, 직접 작성하는 형태의 문제가 사실 정통적으로 많이 나온 스타일이고, 그럼 직접 작성할 때는 우리가 먼저 판단할 게 미가공, 농, 수산, 축산, 인산품만 된다는 거예요. 미가공, 농, 수산, 축산, 인산품만 되니까, 그거 외에 나머지를 우리가 사올 때 원재료라 하더라도 안 되니까 걔네들은 제외. 그리고 또 문제에서 바로 체크해야 될 게, 우리 농어민 매입부는 제조업만 되지 음식점은 안 되죠. 그래서 본 문제 하나요, 법인 음식점이다 혹은 요식업을 영위하는 우리 법인 사업자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쪽으로 휘끔 보고 농어민 거 적혀 있으면 제외. 걔는 공제 안 되니까. 그럼 제조업이면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리고 이제 증빙이, 지금 내가 어디라고도 하나 쓰면 증빙이 계산서, 신용카드, 농어민이라고 나오죠. 이것 때문에 내가 놓쳐도 입력하다가 보면 알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사업자한테는 무조건 신용카드나 계산서 같은 걸 받아야 돼요. 현금영수증이나. 사업자한테는 증빙이 없으면 의제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거고, 농어민은 제조업만 된다라는 거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공제율 두 개만 기억합시다. 중소제조업은 104분의 4, 법인음식점은 106분의 6. 제가 전에 다른 거 다 떼고 4개만 썼는데 시험에 나오는 건 2개만 나오고 있죠. 그죠? 일단 개인 사업자라고 가정하는 자체가 좀 이상하고, 근데 나온다면 일반 법인 제조업은 가능성이 있긴 해요. 나온다면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그러면 104분의 4보다 작은 102분의 2겠지. 중소제조업보다 규모 크니까 작게 해줘야지. 그죠? 그런 생각으로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위에는 방금 그 조건대로 쓰는 거고, 자, 확정 신고 기간에 우리는 한도 계산을 할 거예요. 한도 계산. 그럼 한도 계산은, 얘는 얘하고 두 개가 있는데, 왼쪽은 과세 기간으로 하는 거고, 과세 기간, 글자 너무 크다. 자, 과세 기간이고, 오른쪽 제조업 면세 농산물 등은 0년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한도를 1년 가지고 하는 거, 왼쪽은 과세 기간으로 하는 거. 그럼 예정 신고 기간은 한도 계산 안 하죠. 확정 때는 확정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과세 기간 걸로 해서 예정 때 한도 계산 없이 공제해 준 거 뺀 나머지만 확정 때 주는 방식이다. 그럼 이 한도라는 게 우리의 매출액 대비 몇 퍼센트, 얘는 40%를 해주겠다고 적혀 있죠. 그럼 매출액 대비니까, 우리는 과세 표준은 예정 확정권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40%면 이 단기 매입액이라는 거는 과세 기간의 매입액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과세 기간에 우리 한도 계산하는 거니까. 그럼 매출액을 과세 기간 거 예정 확정가니까 단기 매입액도 예정 확정가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 매입액이 나오면 여기에 넣어주고, 근데 얘 쓸 때에 가끔씩 예를 들어 내가 우리 회사가 1억이고 2억의 매출이 있었어요. 예정 확정 때 우리가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 매입액이 2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값이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얘가 이번 확정 신고 기간에 공제해 줄 건데, 얘가 이렇게 집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과거에 이렇게 집혀 있는 적이 있었어요. 그럼 얘가 안 나오죠. 그럼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중소제조업이라면 여기서 104분의 4를 해줘야 산출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안 나오면 이쪽 부분을 힐끔 보시고 여기에 내가 원하는 104분의 4, 106분의 6 이게 안 들어가 있으면 얘를 한 개만 있는 걸로 해야 되지 뒤에 적혀 있다고 같은 거 아닌가? 둘 중 한 개 걸리겠지 이런 거 아니에요? 얘는 딱 정확하게 하나 찍어줘야 여기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해서 예정신고 때 예를 들어 40만원 공제 받았으면 얘 빼고 나머지를 올해 공제 받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자, 1학년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자, 제가 일부러 그래서 2기로 들어왔어요. 자, 1학년을 하면 1년치예요. 1년치 한방에 1년치 한방에 하면 1기, 2기 과세기간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 1기에 2억치 팔았다 2기에 5억치 팔았다 그러면 10억이고 1영년 매입 1년 동안 1기에 얼마만큼 샀다 5천만원 2기에 7천만원 그럼 여기에서 공제대상 지금 두 개 있죠 공제율이 두 개밖에 없죠 제조업 중에 일반 법인 중소제조업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음식점이나 그런 건 대상 아니니까 그냥 깔끔하게 빠져버렸죠. 그리고 1기에도 공제 받았을 거잖아. 1기에 공제 받은 거 있으면 뭐 예를 들어 1기 때 300만원 받았다. 2기 때 2기 예정 때 100만원 받았다. 그럼 이번 마지막으로 이 금액 받아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영년이라든지 시험 문제에서 친절하게 제조업, 면세농산물 등 탭 이런 글자가 적혀 있으면 여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세무유급에 생각보다 자주 등장을 해서 세무유급 떨어뜨리려고 급수 내리려고 그러는 건가 해서 혹시나 해서 세무유급에 요즘 너무 많이 나왔어요. 얘가 계속 1학년 이야기를 하고 1학년으로 하면 안 되는 것까지도 일부러 표현해가지고 현혹시키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 우리 세무유급엔 절대 그런 짓 안 할 거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 말고 여기 써라 여기 써라 말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작성하는 걸로 나올 거고, 자, 다음은 이제 우리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신고서로 보면, 자,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신고서는 우리가 거래 상대방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비사업자라서 그런 거예요. 부가가치세법상의 비사업자라는 거는 일반 개인이거나 면세사업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과세사업자분은 들어오면 안 돼요. 과세사업자분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건 여기에는 과세사업자한테 매입한 건 들어오면 안 돼요. 세무계산서 받았던 안 받았든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세무계산서 받았으면 그걸로 주고 공제받으면 되고, 세무계산서 안 받았으면 부가세 안 주고 안 받았으면 알기적으로 그런 거예요. 과세사업자한테 사면서 안 줬다는 건 오히려 나한테 공급한 상대방한테 부가세법이 세무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로 혼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과세사업자분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면세사업자라면 당연히 꼭 계산서를 받아야 돼요. 계산서를. 자, 공제율은 두 개 있어요. 103분의 3 이건 폐지 고철, 그리고 110분의 10 중고자동차. 그건 공제율이 차이가 팍 크니까 그냥 우리 보면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얘도 확정신고 때 한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아래에 쓰는데, 한도 계산할 때에 매출액 대비 80%로 계산하죠. 그럼 이거에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공제받은 부분을 빼고 위에 거에 한도가 나오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써주는 거예요. 원재료 비율이 80%니까 예를 들어 80%가 원재료 비율이라고 보는 건 매출 총이익이 10억 팔면은 2억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6개월 중에 10억인데 2억이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판관비가 엄청 빠지겠죠. 그러면 그 방금 8억을 인정해 주는데 8억 중에서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공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
설마 비사업자한테 산 것만 80%일 리는 없겠죠. 그래서 세금계약서 거 쓰는데 여기 세금계약서 거를 쓰고 나서 위에 적혀있는 내용들, 얘는 이 내용들을 여기에 쓰는 거예요. 금액으로 치면 얘 금액이 여기 들어왔고요. 이 합계 금액이 적혀있기는 영수증 등이라고 적혀있지만 계산서 펌이에요. 등은 얘만 있을 리는 없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그러니까 친구들이 많이 붙죠. 그런 것처럼 등자가 붙으면 얘만 있을 리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얘네들도 예정, 그죠? 안 보이죠? 예정 확정 거 합쳐서 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 세무유급에 재활용 폐장은 세액공제신고서가 의제매입세액보다 더 잘 나와요. 왜 더 잘 나오냐면 사람들이 많이 틀려주니까 기분 좋아서 내는 거예요. 근데 거의 많이 틀려주는 그 위치가 여기에요. 그래서 제가 한국 수업할 때마다 여기만 강조하는데, 왜냐면 여기는 보고 쓰면 되잖아. 이거 못 쓸 사람 어디 있어? 그죠? 근데 여기에서 다들 실수하더라고. 그럼 예정될 거 있으면 예정신고분 예정신고분 쓰면 이번에 공제 납부할 세액이 나오게 되는 게 우리 재활용폐장원 세액공제신고서예요. 자, 얘는 우리 이것만 생각을 하면 되고, 자, 다음 이 다음에 이제 그 대손세액 공제 적혀 있어서 일부러 재활용 바로 날아간 거예요. 이제 433페이지에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문제 푸실 때 얘는 그냥 쓰지 마세요. 여기 그냥 가지 마세요. 여기는 우리 때 쓰는 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거기 써야 된다 해도 1, 2점 빠질 거다 생각하고 그냥 이 쓰지 마세요. 지금까지 세무유급에 단 한 번도 저기 들어간 적이 없어. 그럼 우리 때만 특이하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입력하는 거 보면 2개나 3개 입력해야 되는데 3개 다 저기에 들어갈 리도 절대 없어요. 그럼 부속서류 문제는 부분 채점이 있기 때문에 괜히 여기 들어갈 일이 없는데 들어가서 틀릴까봐 차라리 여기에 쓰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는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대손을 당했던 대손금 회수했던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고 여기서 하는 거다라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쓰는 거지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근데 이 문제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한 방에 0.5로 만드는 방법. 그게 여기를 4월부터 6월, 10월부터 12월 안 쓰고 확정신고 때만 한대.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 쓰는 순간 이 문제는 하나도 안 푼 거로 데이터값이 안 들어가요. 확정신고 기간 조회되어 있는 데이터로 시점기가 땡겼을 때 값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을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확정신고 기간만 쓰는 거예요. 2기라면 10월부터 12월 이렇게 써서 신고 기간은 확정신고 기간을 쓰고, 그렇지만 안에 있는 내용은 과세기간 거 7월부터 12월 것까지를 쓰는 거예요. 7월부터 12월까지. 자, 그럼 상관없습니까? 내가 글을 안 쓰고 말로 하니까 내가 깎아서 안 되겠어. 자, 우리 대손세액 공제신고 썼을 때
자, 대손 사유는 다들 잘 알아요. 왜 잘 아냐면, 자, 보시면 2020년 7월 1일 거 110만원이다 라고 써서 거래처 하나 쓰면 여기서 대손 사유를 여러분들이 보거든. 그래서 대손 사유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못 봤어요. 보면 파산, 사망, 실종, 소멸시효 완성 다 보자마자 법원이 인간했기 때문에 얘 못 받는다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죠. 그럼 우리가 주의할 점은 부도 6개월 경과 주의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 부도가 발생했을 때 발생을 하죠. 그럼 부도 발생일이 대손 기준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손 확정일이 우리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되는데 우리 표현도 하면 경과 다음 날이에요. 왜냐면 카운팅이 다음 날부터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부도 확인일이 2020년 5월 1일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대손 확정일은 2020년 11월 2일이 될 거란 이야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럼 우리는 이 날짜를 대손 확정일자로 쓸 거란 이야기예요. 6개월의 경과한 다음날. 다른 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 파산 법원 인가 난 날, 뭐 이런 날 다 쓸 건데, 자, 그럼 이거 말고 좀 더 주의할 부분이 대손 세액 공제 안 되는 게 우리 저당권 설정한 채권, 그리고 면세제화 미수금. 과세제화 미수금은 대손세액 공제되는 거예요. 면세제화만. 예를 들면 토지, 그리고 단기대여금, 장기대여금 이런 것들 있죠. 대여금은 금융은 부가가치세가 없으니까 대손 세액공제 대상은 아니니까 얘네들 나오면 얘네들은 입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럼 부도 6개월 기간하고 그리고 지금 저조건들도 확인하시고, 우리 시험에 10년 지난 거 쓰는 건 참 이상하겠죠. 채권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대손 세액 공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근데 10년이라는 기간을 여러분한테 문제로 내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거는 이런 목적으로만 생각을 하시고, 왜냐면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목적으로는 기억해 두시되 시기로는 적절하지 않으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거예요. 자, 그럼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그럼 지금처럼 대손이 발생을 하면 여기에 플러스라고 쓰고 파산이었다 이렇게 쓸 거고, 다 안 적혀 있는 거였어. 죄송해요. 여기 이게 다 안 적혀 있으면 방금 떴던 게 여기 기본으로 만들어진 회사가 대표자 성명이나 아니면 사업자 등록번호나 이런 게 빠지면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 제출 그 정보가 부실해져 가지고 안 돼요.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에도 반영이 안 돼요. 그 시험 때 직접 쓰시면 안 되고, 시험 때는 F2번 누르면 다 들어있는 거 하겠죠. 저는 아무나 불러와서 그런 거예요. 그럼 대손 발생했을 때는 플러스 쓰고, 대손금 회수를 했으면 2020년 예를 들어 8월 1일 날 마이너스 1100만원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손금 회수를 하면 이렇게 쓰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대손 변제 가는 게 아니고 대손 발생 탭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쓰는 거다. 대손 세액 공제 받으려고 왔을 때 그냥 쓰는데 거꾸로 세액 공제 받는 게 아니라 회수하면 여기에 마이너스 쓰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여기서 생각 잘해야 돼요. 이건 사실 이것보다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저는 더 걱정이에요. 신고서에서 더 많이 나오거든. 8번 칸에. 그래서 부가가치 신고서를 강조를 막 열심히 해두면 여기에 그거랑 같이 같은 부호를 써버려서 내가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얘는 부가가치 신고서랑 부호가 뒤집어져 있어요. 플러스라 쓰면 거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라 쓰면 플러스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서로 뒤집어져 있다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전세공제신고서는 그것만 따지면 될 거고, 얘는 필요 없고, 자, 수출 시점 명세서로 가서 보면 448페이지에서 본 거죠. 수출 시점 명세서에서 448페이지에 자, 우리는 수출 시점 명세서 문제가 나오면 일단 이거 선저기를 먼저 확인하고 이날이 이 신고 기간인지, 그리고 환율을 선택할 때 선적일과 대금 결제일 중 빠른 날 환율로 쓰는 거 보면 되죠. 그죠? 얘는 그냥 그렇게만 생각해요. 왜냐면 이 앞에 해 나왔어. 이번에 나올 확률이 매우 낮아요. 바로 앞에 92회차 얘가 나왔어. 그러면 이번 회차에 나올 확률이 매우 낮겠죠. 지금 이번 시간에 계속 떠들고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나올 건데, 그래서 3점 주려고. 지금까지 연달아 나온 적 있는 게 대손세액 공제신고서하고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가 둘 다 한 번씩 연달아 나온 적이 있지. 그 외에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어요. 92회 동안. 그러면 얘가 나올 확률이 극히 낮겠죠.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면서 봐도 아니까 우리 차들자 풀 때에 풀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렇다고만 봐두고, 자, 다음 이제 신용카드 매출연표 수령명세서. 자, 이제 지겹죠, 얘? 그죠? 그 정말 자기도 모르게 목욕, 이발, 미용, 여기에 운송 영역 이런 거는 막 생각이 나죠. 그죠? 그걸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가가치 신고서, 신용카드 우리 매입한 거 있죠? 거기랑 얘랑 같은 거잖아.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입력하면 안 되는 게 불공제 사유하고, 그리고 우리 세금계약서 발급 불가 사업자 이거, 그리고 목욕, 이발, 미용, 여객 운송 영역, 여객 운송 영역이 택시, KTX, 항공권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입장권을 발행하는 업자, 이런 업자들은 안 된다. 또 안 되는 거 한 개 더, 세금 계산서 수취한 거. 그거는 세금 계산서로 공제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외에 다 입력하면 되죠. 그럼 수령명세서에서 또 조금 하나만 주의할 게, 여기 아래에 보면 구분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 있죠. 여기에서 사업이 법인 신용카드라는 거예요. 4번 신용이라 적혀 있는 건 국세청에 등록한 종업원 카드죠. 그리고 기타 카드라는 거 위에 있는 그 밖에 신용카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인 카드면 3번 사무용 카드 쓰고, 현금 영수증 카드 번호 없는 거예요. 카드 번호 위에 알려줘 놓고 입력할 거는 현금 영수증 가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비워놓고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부속 서류들은 다 봤어요. 이 중에 한 개 남았구나. 공제받지 못한 SMS에서. 이 앞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좀 쉬었다가 이제 공제받지 못한 SMS에서 부가세 신고서 그런 것도 좀 볼게요. 쉬었다 합시다.